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금사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금사파 소개요? 네. 금사파 금융을 샅샅이 파헤치는 허윤영입니다. 두 번째 라이브인데 오늘은 한번 더 떨지 않고 병풍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전에 판넬을 세워놨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오늘 공부 좀 해가지고 오셨나요? 공부야 이제 항상 하는데 이거를 잘 전달을 잘 못해드리는 건지 열심히. 그래도 허윤영 기자에게 꾸준하게 그 선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허윤영 기자가 그거를 캡처를 해서 단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실수로 이거 여기다 보내려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단톡방에다 보냄으로써 자기가 선풀이 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풀이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됩니다. 오늘은 진짜 방송을 준비하다 지쳐서 방송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허인영 기자 뭐 준비하셨죠 주제? 뭐 제일 날씨처럼 핫한 금융에서 제일 핫한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저께 이제 간담회를 열어서 각종은 아니죠. 뭐 공모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약간의 해명, 그 나쁜 변명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 청약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수요 예측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좀 전에 끝났겠네요.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이미 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역대 최대면은 그 전에 SKIET가 1등이었죠. SKIT가 2,417조 원이었고 카카오뱅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2,500조 원을 넘었다는. 2,500조요? 네, 2,500조. 와, 우리나라 정말 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계부채가 나만 없어, 1,900조 뭐 이러는데 한 종목의 청약금에 2,500조. 이거 다 가계부채 다 갚을 수 있는, 그 갖고도 남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주제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크가 이렇게 핫하잖아요. 그 이면에서 그렇다면 기존 전통은행들은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전통은행들도 이 생존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 전략이라고 하기에 돈 엄청 버는데, 그죠? 지금 맞아요. 오늘도 어저께 이제 그 우리금융 실적이 나왔고 오늘 KB 하나 실적이 나왔는데 싹 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중은행을 걱정을 할, 카뱅이 아무리 핫하더라도 누구 걱정해? 그러니까 우리 걱정해야 돼요. 네, 그쵸. 기자를 제일 걱정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한번 열심히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라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조선, 자동차, 철강의 주요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도 되게 재미없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왜냐면은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요. 이 감동 없는 뭐 메타버스 이런 거는 막 날아가는데 왜 이렇게 전통산업들이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실적도 좋은데 그것도 단순히 실적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경영적으로 상황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게 더 많으니까 제 거 먼저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부터 하시죠.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정보성으로 전해드리면은 폭스바겐이 오늘 또 미디어 데이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국은 진짜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수입차 많이 삽니다. 우리 르쌍쇠라고 불리는 르노, 삼성, 쌍용차, 쉐보레는 잘 안 팔려요. 국산차를 많이 안 타십니다. 그러면서 좀 폭스바겐이 굉장히 특이한 제목을 놨는데 수입차의 대중화. 정말 표현도 되게 한국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해외 업체인데 수입차의 대중화의 선도주자가 되겠다. 그 이게 벤츠 BMW는 이런 브랜드 이런 슬로건을 못 낼 텐데 폭스바겐이 그렇게 내면서 세 가지를 내세웠어요. 하나는 차값 싸게 하겠다. 그리고 유지비, 수입차는 비싸다. 수입차는 유지 보수비가 비싸다는 인식을 버리겠다. 그런 것들도
야,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수입차 하면은 주어졌던 일종의 프리미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차라 그래도 수입차라 그러면 좀 더 비싸게 사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점유율을 높여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차 좋아하시죠? 저 차 좋아하죠. 그 작년에 얘기해도 되죠? 네. 그 기아 차에 있는 조금 그 왜요? 그 혹시 SUV. 허인영 기자가 아니, 어떤 차 앞광고일 샀다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네. 막 사람들이 막 따라 살까봐 지금 걱정돼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작년에 그 제가 아이를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네. 아이가 와이프가 출산을 해서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지금 100여 분이 시청하고 계신데 사지 마세요. 사시면은 앞광고 논란이 생깁니다. 허인영 기자를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가 생겨서. 예. 그 셀토스를 타고 있는데 음, 이게 좀 그 사실 기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좀 중고차를 살까 하다가 그 셀토스가 어떻게 하면은 1,000,000원대라고 해도 후반대긴 한데 거기서 좀 차를 샀는데 지금 한 1만 킬로 좀 넘게 탔나? 아직까지는 뭐 고장 뭐 1만 킬로밖에 안 탔으니까 당연히 고장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게 제가 그 이번에 제가 차를 처음 사본 건데 차를 사면 느낀 건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현기차 이러면서 예. 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요즘에 흉기차. 흉기차 맞아요. 근데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뀐 게 이게 지금 BMW나 뭐 BMW 같은 거는 뭐 강남 소나타 뭐 이런 정도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 대중화까지는 아니어도 보급이 확실히 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외제차가 좋다 해서 타봤는데 현대 기아차도 만만치 않게 좋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뭐랄까 이 간극이 좀 해소된 듯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차가 잘 만드는구나. 그걸 좀 느끼고 있는 요새 것 같습니다. BMW가 네. 글로벌하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 BMW 하면 어떤 이미지 되세요? 약간 뭐 죄송한 BMW 관계자 없겠죠? 약간 요즘에는 103분이 BMW 차를 안 살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양카? 양카. 맞아요. 약간 양카 이미지. 왜 그 요즘 저 금융부 있다 보니까 금융 기사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카푸어를 할 때 예. 이게 제 2금융권도 아니고 정말 그 완전 불법 대부업. 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고금리로 차를 사는 사례를 보면은 예. 조금 BMW 뭐 이런 쪽이 좀 많은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 외국에서 무슨 짤을 봤는데 BMW 차를 사면은 거기 드라이빙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운전하는 법. 같이. 거기 이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BMW는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차가 굉장히 고성능의 네. 되게 좋은 차를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글로벌하게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엔진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신들이 특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그 정체성을 뭘로 가져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엔진이었는데 근데 엔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BMW는 점점 드라이빙 머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운전을 막 하는 거지. 드라이빙 머신. 드라이빙 머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드라이빙 머신의 이미지 이꼴 양카 이미지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혹시 BMW 차주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BMW 못 진짜 사서 오늘 끊임없이 영향력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허인영 기자 대단합니다. 우리 이제 가야죠.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133만 BTS.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이번에 티구안이 이번 달에 새로 나오는데 가격대가 하단이 3천만 원 후반대까지. 폭스바겐 폭스바겐 티구안. 네. 근데 사실 좀 애매해요. 티구안도 사이즈가 산타페보다 좀 작은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성능을 떠나서 우리 또 편의 사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참 잘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수입차를 타면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야 이거 프리미엄 차가 이렇게까지 기능이 없어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 수입차라는 이미지 때문에 뭐 차 잘 모르시는 분은 폭스바겐도 프리미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폭스바겐은 조금 더 영역을 넓히기로 한 것 같고 참 세일즈하는 사람답게 이게 차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IR을 할 때하고 다른 게
그 보통 요새 다 전기차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일즈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연기관차를 하겠다. 내연기관차를 사람들이 원한다. 뭐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 ID4 폭스바겐의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전기차인 ID4가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팅 소통하고 있습니다. 뭐 뽀로디님 지금 인사만 하셨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했던 얘기는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조선 얘기 지난주에 할 때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2분기 실적 되게 안 좋을 거다. 근데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그 조선업 특유의 그 회계 방식 때문에, 이게 딱 매출이 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이익이 나는 시점에 이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매출은 이게 3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그마다 이렇게 쪼개서 하고, 그리고 이익을 잡을 때는 지금 당장에 뭔가 비용이 나갈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3년 후에 이 비용이 발생할 거라도 지금 현재로 반영하는 이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그 되게 좋아요. 조선업의 수주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예전에 수주했던 부분들을 짓기 시작하고 지금 철판 가격이,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앞으로 만들 배도 다 철판 가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비용을 충당금 형식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영업 손실 9천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냥 실적만 보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9천억의 손실이 나냐. 매출이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 손실이 9천억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현대상선 HMM 사람을 만났어요. 거긴 뭐 지금 분기에 조 단위로 벌거든요. 그냥 뭐 1분기에 한 조 벌었고요. 2분기에 조금 더 벌 것 같고요. 3분기엔 조 좀 넘게 벌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깔끔하게 영업 손실 8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강제 가격, 철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한 9천억 정도 적자를 8,960억 원을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한 게, 보통 여기에 철판 가격 얘기 나올 때 둘이 협상을 할 때 가격 얘기를 원래 잘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유통하는 가격은 이제 유통상들이 다 가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가격 공개돼 있는데 1대1로 거래할 때는 우리가 또 가격을 또 얘기 안 하죠. 내가 싸게 샀다 그러면 딴 사람들 싫어하니까 그럼 가격을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그냥 얘기했습니다. 115만 원 달라 그러더라, 톤당. 그러면서 이게 거의 뭐 80만 원, 90만 원대에서 115만 원 한 번에 올려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걸 공개한 것 자체가 일종의 압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자연스럽게 컨퍼런스 콜에서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굳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굳이 물어보신다면 포스코에서 115만 원 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충당금을 세게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탁 막걸리랑 비슷한 상황인 거. 그건 뭐예요? 오늘 이슈잖아요. 영탁 막걸리 아시죠? 그 150억을 달라 했다, 모델료로.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막걸리 업체에서 이게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델 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 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뭐 대우조선해양도 철강 가격을 너무 올려받아서 열이 받아서 그걸 퍼블릭하게 다 그러니까 엿먹으라 그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달라는데요? 굳이 물어보신다면 150억 달라 그러던데요? 막 이런 거네. 근데 거기가 영탁은 모델을 안 하는데 이러면 영탁 막걸리가 된대요. 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제 마케팅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앞광고 없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 영업 적자를. 네. 그랬더니 주가가 올랐어요. 오늘 한국조선. 그러니까 어제 컨퍼런스 콜 했는데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뭐 저런 거예요. 충분히 많이 반영을 했구나.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인 건데, 이게 그 얘기를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워낙 세게 반영을 해서 후판 가격, 우리 아직 협상은 안 끝났는데 진짜 보수적으로 충분히 많이 올라간 걸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간 걸로 반영을 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 분기만에. 왜냐하면 왕창 떨었다. 그 얘기는 사실 그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미리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협상 끝나고 반영할지 아니면 지금 반영할지 얼마를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앞쪽에서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재무 여력이 약간은 부족한
뽀르드님이 원래 이름이 영탁 막걸리라고요. 아, 영탁을 모델로 쓰라 그래서 영탁 막걸리가 그러네.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미리 이 한국조선해양이 가격을 오픈하면서 철강 업체한테 너무 과도하다라고 사인을 보내면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할 때 조금 이 나머지 중공업 회사들은 촉대를 매준 걸 수도 있으니까 한국조선해양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실적 발표 그러니까 때 재무 여력이 한국조선해양은 맵찔이 강해요. 음, 그러니까 나 지금 딱 맞았는데 한 전치 4주 나왔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근데 삼성중공업은 아직 덜 맞았으니까 한 2주 정도만 맞았다 치고 나 3분기 때 조금 나눠서 치고 요래야 이제 실적이 조금 마사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쵸. 고민을 했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워낙 풀베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수주가 162척을 수주를 했는데 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 수주 목표액의 90%를 올해 달성을 했답니다. 올해 장사를 이제 90% 끝내놨다는 거죠. 우리도 발전형제의 올해 실적을 90%를 지금 달성을 했으면 한 5달을 좀 놀면서 보낼 수가 있을 텐데 우리에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반치 정도의 수주 창고를 쌓았다. 그렇게 배가 요즘 많이 만드나 보네요. 배 엄청 만든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번 만들려면 한 3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1년치 정도 일감이 있으면 불안해요. 야, 근데 1년 지나고서 뭐 주문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공장 놀게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1년 반치쯤 되면은 이렇게 그냥 이제 조금 채웠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선주사 그러니까 배를 주문하는 사람한테 갔을 때 저자세가 돼, 을이 돼요. 그러다가 한 2년 좀 넘어가고 2년 반쯤 올라오면 이제 배짱 장사합니다. 뭐 주문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한 1,000억 주문할게요. 1,000억 됐고요. 1,000억 말고 그 위로 없으세요? 그 위로 뭐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수주하는 선박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수주 잔량입니다. 그리고 근데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일단 강제 가격이 철광석 가격이 좀 안정을 찾을 거다 하반기가 되면. 그리고 지금은 저가 수주한 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들어올 수주들은 다 괜찮을 거기 때문에 점점 개선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내년 초 한 내년 2분기쯤 되면은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참 조선이 그 보기가 어려운 거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때는 수주가 좋을 때 주가가 잘 가고 뭐 수주가 지금은 되게 좋은데 뭐 실적이 안 좋을까봐 또 안 갈 때가 있고 좀 이상하죠. 그러게요. 어쩐 때는 실적이 좋다고 가고 그런데 수주가 안 좋다고 안 가고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때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에 센티멘탈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양 플랜트 우리한테 되게 안 좋은 기억을 남겼던 해양 플랜트가 있는데 해양 플랜트는 지금 거의 나오질 않아서 한번 나오면 그것도 뭐 몇천억 단위 되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슬슬 입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얀마의 쉐,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가 지금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라 내년 4월에 공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얘기인 즉슨 내년 4월부터 실적에 잡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2분기부터는 매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형 컨테이너가 상반기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뭔 얘기했냐면은 이제 대형 컨테이너를 만들 슬롯 공장에 그 도크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배를 놓고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형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네요. 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을까요? 선주사한테 하고 있는 거죠. 대형 컨테이너 지을 때가 몇 개 안 남았는데 혹시 얼마에 사실래요?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000TEU급 선박을 한 1억 6천만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연초에 한 9천만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초에. 근데 지금은 한 1억 달러를 넘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건 한 1억 6천만 달러 되지 않겠냐 라고 세게 부르는 거죠. 2배네요, 2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중 연료, 친환경 연료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료를 갈 때
이게 뭐 디젤로 가는 게 있는데 친환경 연료를 같이 쓰는 LNG를 같이 쓰는 엔진을 쓰게 되면은 성과가 좀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1억 6천만 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4년까지 슬롯이 없다. 그러니까 슬슬 주문을 빨리 하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처음 기자했을 때 2016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입사하자마자 난리가 났던 게 대우조선해양 거기 거제도 가가지고 막 일감이 없어서 네. 동네 음식집 다 안 되고 막 네. 그런 거. 네. 그 원룸에 월세가 뭐 무슨 반값이 되고 그랬는데 와, 지금 완전 무슨 상점벽해처럼 이 조선업방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사를 보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봐도 이 용어 자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주 잔고가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보실 때는 뭐 그만큼 앞으로 뭐 실적이 나올 좀 그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도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지표로 쓰여요. 그쵸. 그러니까 수주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수주 잔고가 좀 낮을 때 수주를 하면은 대부분 저게 선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뭐 선주 입장에서 저 공장 다 놀고 있는데 굳이 비싸게 주문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 분위기였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발주가 거의 안 나오다가 거의 전체 수주의 한 60-70%를 4분기에 작년 4분기. 예. 그러니까 3분기 내내 아무것도 못 하다가 4분기에 거의 70%를 수주했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수주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저가 수주일 거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실적이 완전 박살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작년 4분기 분위기였고 올해는 이제 슬슬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성과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하고 협상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야 이게 철강값을 얼마나 충당금으로 쌓았을까 그리고 저가 수주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했을까가 2분기에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화끈하게 9천억 손실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고 앞으로는 계속 더 좋아질 거다. 남자의 업종이네요. 남자의 업종이죠. 여기는 뭐 한때 뭐 40만 원, 50만 원 가던 주식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9만 원, 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10만 원 좀 넘어갔고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조선업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이게 갈라지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좋게 봐요. 이게 분위기 자체도 내년 근데 이게 참 주가라는 게 어려운 게 내년 2분기에 좋을 거라 그러면 주가는 언제 오를까요? 제가 들어가면 이미 올라와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산다? 그럼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다. 권순우 기자 좀 그런 경향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항상 존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전 정한지님은 한 6개월 전 얘기하셨으면 올해 하반기쯤 어떻겠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약간 센티멘털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만한 사람들은 대충 알거든요 흐름을. 그럼 분명히 한 내년 2분기부터는 좋을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누가 먼저 쳐 올리냐. 그래서 오르면은 지금인가 보다라고 해서 달라붙으면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선업은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선업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오래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그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자회사 상장이 있을 때 그 모자회사 더블 카운팅 문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못 가고 있는 만도 이런 데가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알짜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카카오도 뭐 그런 맥락에서 조금 카카오는 좀 예외예요. 그런가요? 카카오는 정말 특이하게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모회사가 주가가 같이 오르는 굉장히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은 이번에 3분기, 4분기에 조선업을 보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